네, 안녕하십니까. 주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7번째 시간이고요. 회선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정보 회선망 또는 데이터 회선망이라고 하는데요. 회선망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나 어떤 정보를 어느 내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회선망을 통해서 보내느냐. 회선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회선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자, 우리가 지난 운영체제 시간에서도 이 회선망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고 또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조금 복습하는 의미의 내용이 조금 들어있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시간도 집중해 주시고 수업하기 전에는 항상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은 또 역시나 많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쭉 수업을 듣다 보면 그래도 쭉 빠져든다는 느낌, 재미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 교환 회선과 전용 회선에서 이제 회선의 종류 두 가지를 여러분 책에서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교환 회선이 뭐냐, 전용 회선이 뭐냐. 말 그대로 교환에서는 교환기를 거쳐서 간다는 의미고 전용에서는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종이컵이나 종이컵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종이컵이 이렇게 있으면 실을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통신을 했던 기억이 나죠. 야쿠르트 병으로 해도 괜찮고요. 실을 통해서 이 실을 우리가 전송로라고 한다 그러면 전송로 우리가 여기서 야라고 소리를 치면 이 전송로를 통해서 야라는 소리가 전달이 돼서 자, 친구의 귀에다가 야라는 소리가 들리게끔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죠? 자, 이 전송로를 통해서 내가 목소리가 그대로 친구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직접 전송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전용 회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든가 그럴 경우에 옛날 그 프로그램 중에서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내가 어떤 그 내용을 옆에 친구한테 옆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옆 사람이 또 그 옆 사람한테 전달하고 또 그 옆 사람이 맨 마지막 사람한테 전달했을 경우에 맨 처음에 말한 사람이 했던 내용이 마지막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가를 그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교환이라는 장치를 두고 내가 했던 그 목소리가 교환기를 통해서 거쳐서 가서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교환 회선 방식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연결되느냐, 교환기를 거쳐서 연결되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가 교환 회선과 전용 회선으로 구별할 수 있다. 시험 문제 나온 적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용 회선의 특징과 교환 회선의 특징을 한 4개, 3개의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자, 교환에서는 교환기에 의해서 연결되는 방식이고 전용에서는 회선 단말기 상호 간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회선 방식으로서 전송 속도도 빠르죠. 또 에러도 적어요.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많고 회선이 길 때 효율적이라는 말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집에 보면 그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전화국을 거쳐서 온다는 얘기는 교환 회선 방식이라고 본다면 전용 회선 방식은 그 인터폰 같은 경우에는 대문에서 바로 누르면 거실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교환기를 전혀 거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용 회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전용 회선과 교환 회선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자, 회선의 구선 방식에 대해서 5.2 단원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선 그 회선 구선 방식은 포인트 투 포인트, 멀티 드롭, 다른 말로 멀티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은 없고요. 그냥 기본 개념을 우리가 다음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포인트 투 포인트는 1대1 방식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1대1 방식을 뭐 맨투맨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우리 통신에서는 포인트 투 포인트, 점 대 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중앙의 컴퓨터와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 간 언제든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 회선 또는 교환 회선에 모두 이용이 가능한 방식이고요. 망 연결 형태 중에서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하게 될 성형망을 이용하는 게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에요. 1대1 방식. 자, 그렇다면 1대1이 있으면 당연히 1대 다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멀티 드롭의 멀티 포인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은 여러 개의 단말기를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연결하는 거야. 통신 회선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 회선 교환 방식의 회선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연결되는 얘가 1대1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라고 한다면, 멀티 드롭, 다른 말로 멀티 포인트 방식은 여러 개의 노드가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 멀티 드롭, 멀티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나오는 이 다중화 방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중화기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 다중화 방식이 이 개념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중화 방식은 하나의 회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대의 단말기가 다중화 장치를 이용하여 중앙 컴퓨터와 연결하는 방식이 다중화 방식이다. 그러니까 회선하고 연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컴퓨터하고 연결한다는 개념이죠. 회선으로 연결하는 개념이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와 멀티 드롭의 1대1이냐 다대1이냐, 이 개념을 차이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험에는 크게 많이 나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1대1이냐 1대 다냐라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회선 제어 방식. 자,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회선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라는 말이죠. 회선을 제어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통신을 하려 그러면 종이컵을 들고 종이컵과 종이컵 사이에 통신을 할 때 실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회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실이라는 회선을 정확하게 우리가 야라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실을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실을 그냥 이렇게 좀 헐렁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팽팽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그 실이 흔들리는 진동에 의해서 내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회선 제어 방식이라는 게 그런 회선을 어떻게 제어하면 가장 효율적일 건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의 내용이 바로 경쟁 방식이다. 컨텐션 방식이다. 자, 경쟁을 한다는 거죠. 경쟁을 하는 것은 결국 나쁜 의미가 아니라 경쟁을 함으로써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업무가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경쟁 방식이다. 회선 제어 방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회선 접근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송신 요구를 먼저 한쪽이 송신권을 갖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다중화로 또 멀티 드롭으로 보낸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선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이 전송선을 이용을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A, B를 어떻게 한다? 경쟁을 시키는 거죠. 경쟁을 시켜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먼저 보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경쟁 방식이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통신의 세계에 살고 있고 통신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사랑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B라는 친구도 그 친구한테 보고 싶어 라고 문자를 보낸단 말이야. 그 문자가 동시에 날아갈 때 0.1초만큼 동시에 날아갈 때 진짜로 동시에 보낸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기계가 그걸 따지지만 뭐 0.01초 만에 약간 더 빠른 사람을 먼저 날아가게 하겠지만, 진짜로 동시에 갔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데이터를 경쟁을 시켜서 이기는 사람의 데이터를 먼저 보내서 문자가 먼저 도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읽어보면, 송신 측이 보내는 측이 전송할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사용 가능한 회선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무슨 말이냐? A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도중에는 얘가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B라는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결국 경쟁이라는 방식은 기다려야 돼요. 내가 그 경쟁에서 지게 되면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 키워드가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알호아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쟁 방식에 이어서 폴링과 셀렉션 방식. 자, 이거 폴링과 셀렉션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표현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별표 한 2개 정도는 하고 싶어요. 폴링과 셀렉션 상당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자, 폴링과 셀렉션은 어떤 의미냐? 폴링이다. 자,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가 단말기에게 전송할 데이터의 유무를 묻는 방식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 폴링과 셀렉션 두 가지의 의미는 둘 다 제어하는 쪽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자, 컴퓨터와 단말기. 자, 컴퓨터는 주가 되고 단말기는 부가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조도에 대한 개념을 본다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가 주 컴퓨터, 기사친구의 주 컴퓨터, 아니면 네이버의 주 컴퓨터, 다음에 주 컴퓨터가 된다면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는 단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단말기가 되는 거고 아이폰, 아이패드도 다 단말기가 되는 거야. 그 단말기로부터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항상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컴퓨터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단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컴퓨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컴퓨터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단말기랑 통신을 할 때 컴퓨터는 항상 단말기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지금 나한테 보낼 데이터 있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이 단말기가 컴퓨터한테 대답을 하겠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너 나한테 보내. 그랬을 경우에 단말기는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바로 폴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셀렉션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컴퓨터가 단말기에게 역으로 보낼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단말기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우리는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단말기에게 역시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낼 데이터 있습니다. 있는데 너 지금 받을 준비 되어 있니? 수신할 준비 되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단말기가 예, 제 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컴퓨터가 단말기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를 우리가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할 때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컴퓨터가 주가 되는 거고요. 자, 단말기를 터미널을 하죠. 터미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의 통신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측에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보낼 데이터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네, 있습니다. 자, 그럼 보내 해서 단말기 측에서 컴퓨터로 보내죠. 이 개념이 뭐라는 얘기야? 얘가 폴링이라는 개념이죠. 폴링.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 반대로 자, 컴퓨터가 또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낼 데이터 있어. 너 지금 받을 준비 되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단말기가 네, 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받아 라고 보낼 때 이걸 우리가 셀렉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은요, 주도권은 컴퓨터가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데이터의 흐름 방향입니다. 데이터의 흐름 방향이 단말기 측에서 컴퓨터 쪽으로 가는 게 폴링이고 컴퓨터에서 단말기 쪽으로 가는 게 셀렉션이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문장은 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폴링은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가 단말기에게 전송할 데이터의 유무, 있냐 없냐를 묻는 과정이고 멀티포인트 방식에서는 보조국이 터미널이죠. 보조국이 주국에게 보낼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멀티포인트 방식에서는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서는 컴퓨터와 단말기 간의 통신에서 단말기 쪽에서 컴퓨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을 폴링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셀렉션은 멀티포인트 방식에 있어서 중앙 컴퓨터가 주변에 있는 터미널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 수신 측의 터미널 상태를 확인하는 거니까 받는 측의 터미널 상태, 너 지금 받을 준비 되어 있니? 라고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셀렉션이라고 한다. 자, 개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폴링과 셀렉션,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표현은 없지만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폴링과 셀렉션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5.3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한번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림도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우선 그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신망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통신망의 구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가 있어요. 일단 개념부터 정리를 하죠. 자, 컴퓨터와 단말, 통신회선망의 기능 배분을 최적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효율적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 구조 또는 그에 관한 기술을 우리가 네트워크 구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통신망의 구조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 기사 친구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할 수도 있고, 친구랑 SNS로 그죠? 통신을 할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통신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의 구조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통신을 할 때 어떤 방법론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방법론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이제 메쉬형이라는 형태가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성형, 링형, 버스형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가 나오게 되죠. 자, 우선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네트워크의 논리적 구성 요소에서는 사용자, 프로세스, 노드, 링크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는 개념보다는 네트워크의 논리적 구성 요소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 가지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사용자 프로세스, 사용자의 어떤 처리를 의미하는 거죠. 노드라는 것은 단말, 그죠? 그 다음에 링크라는 것은 연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네트워크의 논리적 구성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고, 그 중에서 이제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의 첫 번째가 바로 메쉬형. 메쉬형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그쵸? 메쉬가 영어로 우리말로 하면 그물이라는 뜻이죠. 자, 그물형이다. 그물처럼 막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의미예요. 이거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러 간 학생들은요, 이 그림을 딱 보고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게 무슨 형입니까? 이렇게 묻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만히 쳐다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별 모양으로 생겼어. 그러니까 이건 별형이야, 성형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물형입니다. 그물형이라고 하는 것은 노드의 수가 만약에 2개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그물형이에요. 노드의 수가 3개 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거 그물형이에요. 노드의 수가 4개 있다. 그러면 모든 단말기가 다 연결된 거. 이것도 그물형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물형은 모든 노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그물형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드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연결되어 있으면 진짜로 별 모양처럼 보여요. 그죠? 헷갈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별 모양은, 성형은 다음 페이지, 여러분 책 밑에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중심에서 단말기가, 노드가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별형이라고 해요. 그럼 얘를 왜 별형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키보드에 에스테리크, 별표 이거, 그죠? 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별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얘는 뭐다? 그물형이에요. 그물처럼 모든 노드가 다 연결된 게 그물형이란 말이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 A라는 노드, 그쵸?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친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어떤 통신 매체, 이런 것들이 서로 모든 선들이 다 연결되어서 그물처럼 형성이 되는 망 구조를 우리가 그물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내용 읽어볼까요? 자, 보통 공중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되고, 통신회선의 총 경로가 다른 네트워크 형태와 비교해서 가장 길게 소요된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성형 같은 경우에는 회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다 잘라서 붙여봐야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전부 다 꺼내서 하면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그물형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 회선의 길이가 총 몇 개냐라고 묻는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노드가 만약에 2개다. 그럼 그물형에서 필요한 회선수는 몇 개? 1개예요, 1개. 그죠? 모든 단말기가 다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노드의 수가 만약에 3개다. 그러면 회선수는 하나, 둘, 3개가 필요한 거고, 노드의 수가 4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필요한 거죠. 노드의 수가 5개다. 그럼 몇 개? 이거 다 헤아려야 되잖아. 그쵸? 시험 문제에서 몇 개 나왔냐면, 노드의 수가 10개일 경우에 회선의 수는 총 몇 개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어떤 학생은 이거 시험 문제 나오자마자 시험지를 쫙 펼쳐놓고 노드의 수 10개를 이렇게 10개를 다 이렇게 그려놓고 자를 들고 가서 자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그려갖고 맞출 수 있으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100문제를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공식이잖아요. 이거는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학 시간에도 이 내용을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까먹어도 좋습니다. 자, 공식은 이렇습니다. 2분의 그죠? 노드의 개수를 n이라고 한다면 n 갈로 n-1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드의 수가 만약 10개다. 그러면 2분의 10 곱하기 10-1이 되니까 2분의 90이 되겠죠. 그죠? 그럼 답은 몇 개다? 45개의 회선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이 공식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서 그 물령에서 노드의 수를 가르쳐주고 회선의 길이, 회선의 개수를 묻는다면 이 공식에 의해서 풀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그 물령이고요. 망령이었고요. 이어서 성령 가도록 하죠. 자, 성령은 얼굴 성령하는 게 아니고 성자는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스타형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중앙에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단말기들이 연결되는 중앙집중 형태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중앙에 호스트 컴퓨터, 중앙에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그죠? 있고, 그리고 단말기가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를 우리가 성형이라고 한다. 성형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얘가 중앙에 호스트 주 컴퓨터거든요. 얘가 만약에 고장 나거나 마비가 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말 찾아볼까요? 모든 스테이션이 중앙 스위치에 연결된 형태로 두 스테이션은 회선 교환에 의해 통신을 행하게 되고 주 프로세스를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며 통신망에서 가장 편하게 한다. 자, 그 말은 없네요. 하나 적어 볼까요? 자, 별표에서 하나 적어요. 성형의 특징은 중앙 컴퓨터가 고장 시, 그죠? 고장 시 전체가 마비된다. 이게 이제 성형의 특징으로 자주 나와요. 자, 이게 중앙 컴퓨터가 고장 시 전체가 마비된다는 말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요 버스형을 잘 보세요. 버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형의 그 그림이 요렇게 중앙에 이게 버스의 노선입니다. 노선. 버스의 노선이에요. 얘는 버스의 정거장이에요. 우리 집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 버스는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오죠. 그럼 이쪽 정거장, 버스의 정거장이에요. 저 그림이 버스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버스형이 아니라 버스의 노선처럼 생겼다고 해서 버스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버스형에서 시험에 나올 때 이 버스의 주 노선이 만약에 마비가 돼버리면 전체 회선이 다 마비가 돼버린다. 고장이 나버린다. 이런 형태의 의미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같은 경우에는 중앙 컴퓨터의 고장 시 전체가 마비된다면 버스형은 회선, 그죠? 회선이 마비가 되면 전체가 버스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버스형의 특징은 만약에 이 버스 정거장이 고장났잖아요. 그렇다고 버스가 안 다닙니까? 이 정거장을 건너뛰고 다음 정거장에 가서 버스가 설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을 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드에는 상관이 없지만 회선이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되는 게 버스형이라면 성형이라는 것은 노드가 쭉 있는데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된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성형과 버스형으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성형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링형입니다. 링형. 자, 링형을 다른 말로 링을 반지라 하죠. 반지형 또는 고리형이라고도 합니다. 루프형이라고도 하고요. 데이터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병목 현상이 드물게 되고요. 양쪽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자, 양쪽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쪽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하지만 링형의 단점은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싶어요. 성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면 그냥 선 하나 딱 연결해서 추가, 끝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얘와 얘 사이를 자르든지 하나를 잘라야 돼요. 잘라서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 얘를 자르고. 그죠? 불편하죠? 그리고
새로운 노드, 원래 있던 노드 중에 하나를 제거하고 싶어요. 얘를 제거하고 싶어. 얘를 제거하게 되면 선을 이렇게 다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노드의 추가 삭제가 어렵다. 이게 이제 링형의 특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 자, 양쪽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 그리고 융통성이 있다는 말. 한 노드가 절단되더라도 우회를 구성하여 통신이 가능하다. 이 말은 만약에 이 노드가 절단이 됐어요. 그럼 얘가 얘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었어. 그럼 이게 절단되면서 보낼 수가 없잖아. 그러면 뭐야? 이쪽으로 돌아서 우회 경로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말이고 노드의 추가 변경이 어렵다는 말. 요 말 방금 제가 했었던 말이죠. 그죠? 그리고 두 노드 사이에 채널이 고장나면 전체 네트워크와 손상을 줄 수가 있다. 두 노드 사이에 회선이 고장나면 사실 손상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회 경로가 있긴 하지만 손상될 가망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고 가장 중요한 말 마지막에 요거 근거리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랜이라는 거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거리 네트워크에 링형을 주로 사용한다.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근거리 통신망에서 가장 많이 쓰는 네트워크의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안 돼요. 그죠? 링형은 근거리 통신망에 주로 사용이 된다. 알아두세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링형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버스형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개의 통신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다. 자, 주축이 통신회선이라는 거죠. 그쵸? 요게 통신회선입니다. 요게. 하나의 통신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그림 자체가 버스 노선, 버스 정거장의 모양이기 때문에 버스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단말 장치가 고장나더라도 얘가 고장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쟤만 건너뛰면 되는 거지만 통신회선이 고장나버리면 전체가 마비된다는 그런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트리형이죠. 나뭇가지 형태입니다. 트리형. 자, 계층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분산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형에서 조금 발전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뭇가지가 성형은 중앙 컴퓨터에서 하나씩만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트리형은 중앙 컴퓨터에서 빠져나와서 얘가 다시 가지를 쳐서 뻗어나가는 형태가 트리형이다. 그죠? 계층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네트워크 구조, 망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왔을 때는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도 출제되지만 운영체제 과목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체제 운영하는 방법 중에서도 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 과목에서도 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통신을 구축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산업기사에서 한두 번 출제가 됐던 얘기인데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공용화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부하의 분산 및 효율성 향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공용 및 시차의 활용이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단원을 또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5.4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4 단원에는 데이터 교환 기술이라는 부분인데, 자, 그림을 우리 책에 너무 텍스트만 빡빡하게 들어 있어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도 책에 어떤 빈 공간을 찾아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공부할 내용은 교환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교환 방식은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축적 교환 방식은 또다시 두 가지,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으로 구분이 되고, 패킷 교환 방식은 또다시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책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죠? 자, 이게 여러분 책에 갈로 1번이 얘가 되겠죠. 얘가 갈로 1번이 되겠고요.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얘가 갈로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내려와서 메시지 교환 방식. 얘가 갈로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 패킷 교환 방식. 얘가 갈로 3번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의 안에 보면 갈로 3번의 가상 회선 방식과 갈로 4번의 데이터그램 방식이라는 게 들어있죠. 여기 갈로 3번, 갈로 한 개짜리, 그죠? 갈로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요 5가지, 요 1, 2, 3, 그죠? 여기 3, 4 이렇게 되어 있지만 총 5가지입니다. 요 5가지 개념을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교환 방식은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이 있다. 교환 방식이잖아요. 교환기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우선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 단체 팀이, 그죠?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상상을 하십시다. 우리 기사친구에서 저 조대호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될 줄은 모르겠어요. 매회 시험마다 다르시고 제 생각에는 한 수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한 20명만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우리 한번 시험도 열심히 쳤는데 놀러 한번 가자.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할까요? 자, 서울에서 자, 부산 해운대에 자, 놀러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상상만 해도 즐겁다. 그죠? 그러면 서울의 어느 지점에, 그죠? 어디 모일까요? 서울역 앞에 모일까요? 자, 서울역 앞에 모였어요. 서울역 앞에 모여서 20명이 딱 모여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데,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교통수단이. 어떤 방법으로 갈까요? 버스를 타고 갈까요? 자, 버스 20인승 버스를 하나 딱 대절을 해서 20명이 그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쫙 갑니다. 그죠?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버스를 또 대절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뭐 강남터미널에 가서 부산 가는 버스를 관광버스, 그 시외버스, 직행버스, 아무튼 그 강남터미널에 가서 부산 가는 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스에 20명이 타고 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절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원래 가던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이 지금 그죠? 자,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 구분한다면 저 회선 교환 방식은 이렇게 예를 드세요. 강남터미널 가서 부산 가는 버스의 티켓을 20명이 끊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스 기사한테 기사님, 우리가 지금 부산에 오랜만에 놀러 가는데 가다가 어디 뭐 독립기념관도 좀 들렸다가 하고요, 어디 좀 들렸다가 가고 그렇게 갑시다 하면 그 버스 기사가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안 갑니다. 그죠? 결국 회선 교환 방식은 강남터미널에서 부산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버스 기사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야 돼요. 회선 교환 방식이 바로 그 방법이야. 그죠? 물리적인 경로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게 바로 회선 교환 방식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물리적 경로를 타고 그대로 가는 방식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축적 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야, 우리 버스로 타고 가면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차라리 승용차를 나눠서 차 있는 사람 차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20명이면 차가 4대 있으면 됩니까? 뭐 5대, 4대 하나 5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승용차를 한 4대, 5대를 갖고 와서 어딘가 모이는 거야. 그죠? 그러면 20명을 4명씩 또는 5명씩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죠? 잘라서 각 차에다가 저장을 시켜서 그리고 부산까지 보내는 방법이 축적 교환 방식이다. 버스를 타고 가는 방식이냐, 아니면 저장을 시켜서 보내는 방식이냐, 차로 나눠서. 그 방법의 종류가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차에 나눠서 가긴 합니다. 그죠? 차에 나눠서 가긴 하는데, 우리가 왜 보통 그 놀러 가게 되면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 경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한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걔가 1호차의 운전기사라면 그 1호차가 가는 대로 그 다음 차, 그 다음 차, 그 다음 차가 계속 줄지어서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그 따라가는 방식이 메시지 교환 방식이다. 그러면 반대로 패킷 교환 방식은, 야, 우리가 그렇게 갈 필요 있나?
그죠? 어차피 부산에서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운전기사들끼리 의논을 해서 야 우리 부산에서 몇 시까지 만나자. 그러면 1호차는 고속도로 타고 바로 갈 수도 있을 거고 2호차는 국도를 타고 돌아서 이렇게 구경하다 갈 수도 있을 거고 3호차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게 보내는 방식이 패킷 교환 방식이야. 따로 떨어뜨려서 지 마음대로 그냥 던져서 출발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가면 장단점은 뭐냐면 메시지 교환 방식은 2호차, 3호차는 1호차 순서대로만 가야 돼요. 그러면 보낸 순서대로 1호차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도착도 1호차가 먼저 도착하고 5호차가 맨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는 방식이야. 근데 얘는요. 1호차가 먼저 출발했다 하더라도 5호차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어요. 지 마음대로 도착할 수 있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쓰는 방식은 여기 있는 방식 중에서 어느 방식일까요? 바로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에서 친구한테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고 해요. 그림 한 장을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림 한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그림이 통째로 전송로를 타고 날아가서 친구 집의 컴퓨터에 도착을 하느냐? 회선 교환 방식이냐? 아니면 그 그림을 패킷 단위로 다 쪼개는 거야. 이렇게. 패킷 단위로 쪼개서 순서대로 날아가서 그죠?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해서 내 사진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패킷 단위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개서 얘가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 해서 메시지 교환 방식은 1번 그림 보내고 2번 그림 보내고 3번 그림 보내서 쭉 가서 친구 집에 컴퓨터 도착하면 그 그림을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패킷 교환 방식은 이 그림을 다 이렇게 쪼갰습니다. 쪼개고 난 다음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1번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지만 4번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5번이 먼저 도착할 수 있고 100번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속도가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릴 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고 어떤 이미지를 다운받으려고 클릭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천천히 인터넷 속도가 느리니까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있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뭐야? 메시지 교환 방식이에요. 메시지 교환 방식 오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그림이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그림을 클릭했는데 그림이 이쪽 부분이 먼저 나타나고 이쪽 부분이 먼저 나타나고 이쪽 부분이 나타나고 이쪽 부분이 나타나고 해서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경우에는 패킷 교환 방식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오늘날 통신 시대에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건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지 교환 방식이나 패킷 교환 방식은 둘 다 뭐야? 저장 후 전달하는 방식, 축적 교환 방식인데 메시지 교환 방식은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보내는 거라면 패킷 교환 방식은 다 자르고 난 다음에 그냥 던져서 누가 먼저 도착하든지 상관없이 도착하게 만들어주는 게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이러한 패킷 교환 방식은 오늘날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저지난 시간에 패킷이라는 용어가 꾸러미라 그래서 몇 번 나왔었어요. 그쵸? 몇 번 나왔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패킷이란 말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앞에서 제가 했었어요. 이 패킷 교환 방식이 그래서 패킷이라는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날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킷 교환 방식으로 이런 이미지나 요즘은 인터넷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띄엄띄엄 도착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팍팍팍 뜨고 있지만 그죠? 과거에는 이런 그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죠. 자, 이런 패킷 교환 방식은 또 크게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 그램 방식이 있는데 이 가상회선 방식은 회선 방식 얘가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얘랑 같이 잘 나와요. 얘랑 비교해서. 이 가상회선 방식도 어떤 경로를 지정해서 가는 거예요. 이 회선 교환 방식은 그 기사님이 만약에 한진 고속버스 중에서 회사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속을 타고 간다 그러면 그 고속버스가 항상 가는 대로 만약에 A라는 고속버스 회사가 있다면 그 A라는 고속버스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휴게소를 한번 들리잖아요. 늘 같은 휴게소만 들려요. 왜? 그 고속버스 회사와 그 휴게소가 뭔가 이렇게 뭐 조인이 된 게 있겠죠. 그러니까 늘 같은 휴게소만 들리게 되는 거야. 같은 경로만 가는 거예요. 회선 교환 방식.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한꺼번에 보내면서 같은 경로로 가는 거지만 얘는 쪼개서 보내면서 같은 경로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물리적인 경로를 설정해 놓고 간다 그러면 얘가 시험에 나올 때는 논리적인 경로를
자, 논리적인 경로를 설정해 놓고 가는 게 가상회선 방식이에요. 그럼 데이터그램 방식은 역시나 경로 설정 없이 그냥 잘려서 날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뭐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이런 예를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예를 들면 더 적절한 설명이 될까? 어떻게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죠? 좀 쉽게 이해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이제 팍팍한 텍스트를 보면서 제가 했던 말 중에서 중요한 말들을 찾아서 줄을 쳐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회선 교환 방식. 음성 전화망. 그쵸? 음성 전화망과 같이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발생지에서 목적지까지, 그죠? 핵심 키워드 어디 있습니까? 물리적인 통신회선. 버스 기사가 가는 대로, 버스 회사가 정해놓은 대로 물리적인 통신회선 연결이 선행돼야 되고, 이러한 물리적 연결이 정보 전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그 A라는 고속버스 회사는 늘 가던 길로만, 물리적으로 정해놓은 길로만 가야 되는 게 회선 교환 방식이고요. 이러한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은 회선 교환기 내에 처리 지연 시간이 비교적 적고요. 정보량이 많을 때와 파일 전송 등의 긴 연속적인 메시지 전송에 적합하다. 대형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거니까 적합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고정 대역폭을 사용하고 각 전문은 동일한 물리적 경로를 따른다. 결국 핵심 키워드는 물리적 경로 설정이 있는 게 회선 교환 방식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통신 경로가 설정되면 데이터의 형태, 부호, 전송 제어 절차 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정해둔 노선으로만 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1대1 정보 통신이 가능하고 전용 전송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전용 전송로라는 자체도 물리적인 경로란 의미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나머지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하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지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물리적 경로가 설정이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회선 교환 방식의 이제 통신 과정은 요 순서도 별표해 놓고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데이터를 보내야 됩니다. 그죠?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홀을 설정하고 내가 보낼 거야 라고 콜을 한다는 얘기죠. 콜을 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다 보냈어 하면서 콜을 해제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콜 설정, 데이터 보내고 콜 해제. 그죠? 자, 이러한 회선 교환 방식은 또 시간 분할 회선 교환 방식이 있고 공간 분할 회선 교환 방식인데 따로 안 외워도 되겠습니다. 시간 분할은 시간을 분할한다는 거고 공간 분할은 공간을 분할한다는 의미가 문제 속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영어 약자만 잘 봐두세요. 타임 디비전이고 얘는 스페이스 디비전이라는 거. 그래서 TDS와 SDS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선 교환 방식이었고요. 자, 이어서 회선 교환 방식의 제어 신호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감시 제어 신호라는 게 감시하는 형태를 제어하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응답, 경보 및 휴지 상태의 복귀 신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 구조를 우리가 감시 제어 신호 구조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회선 교환 방식에서 제어 신호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명칭만 눈여겨 봐 두시면 되겠어요. 뭐 주소 제어 신호, 통신망 관리 제어 신호, 호 정보 제어 신호. 4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메시지 교환 방식이죠. 자, 메시지 교환 방식과 그리고 패킷 교환 방식 두 개의 공통점은 뭐다? 축적 전달 방식이다. 저장 후 전달 방식이라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의 메시지 단위로 축적 후 전달 방식이다. 요거 저장하고 전달하는 방식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도표로 보여드렸던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축적 후 전달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이고 특징은 수신 측이 준비가 안 된 경우에도 지연 후에 전송이 가능하고 각 메시지마다 전송 경로가 다르고 수신 주소를 붙여야 가능하다는 특징. 네트워크에서 속도나 코드 변환이 가능하고요. 전송 지연 시간이 가장 길어진다는 거. 응답 시간이 느려서 대화형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특징을 같이 메시지 교환 방식에서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자, 패킷 교환 방식은 오늘날 인터넷에서 대부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일정한 길이의 패킷으로 잘라서 보내는 방식이고요. 그 패킷의 의미가 전송 혹은 다중화의 목적으로 메시지를 정해진 크기의 비트 수만큼 잘라서 보내는 그 형태를 우리가 패킷이라는 용어를 쓴다. 패킷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적 의미가 무슨 꾸러미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의 크기를 하나의 꾸러미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나타내는 정보를 우리가 패킷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은요. 역시 패킷을 일시 저장했다가 수신처에 따라서 적당한 경로를 선택해서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시 저장했다가 보낸다. 이 말이 역시 축적 전달 방식이다. 축적 후 전달 방식이다. 그러니까 축적 전달 방식의 종류가 지금 그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 두 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패킷 교환 방식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특징들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채널과 포트의 통계적 다중화 기능을 이용한다. 이것도 하나 외워두시고요. 통계적 다중화 기능. 자, 개설된 경로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성 전송보다 역시 데이터 전송에 더 적합하다는 말은 오늘날 인터넷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패킷 교환 방식이 되겠다. 이 말이고요. 다수의 사용자 간의 비대칭적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고 우선순위가 허용되고 데이터 전송률 변환이 가능하고 모든 사용자 간의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융통성이 크지만 패킷의 길이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그 패킷의 단위의 크기가 좀 제한적이 있다는 거죠.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구분된다. 요거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구분되는 게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가상회선 방식은 뭔지, 데이터그램 방식은 뭔지 다음 페이지에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가상회선 방식은 송수신국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설정된다. 이거 제가 키워드라고 아까 앞에 그림에 설명드렸죠. 논리적 연결이 설정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결을 미리 설정하는 거는 회선 교환 방식이에요. 그죠? 회선 교환 방식은 연결을 설정하는데 무슨 연결? 그쵸? 물리적인 연결이 설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가상회선 방식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인 경로를 설정해 놓고 보내는 게 가상회선 방식이다. 가상회선 방식에서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세요. 별도의 호 설정 과정이 있다는 것이 회선 교환 방식과의 공통점이다. 그죠? 경로를 설정하고 간다는 게, 그죠? 콜을 하고 간다는 게 회선 교환 방식과의 공통점이지만 물리적이냐 논리적이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 구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가상회선 방식이었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온 용어 중에서 클리어 리퀘스트 패킷이라는 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상회선 패킷 교환 방식에서 모든 패킷이 전송되면 마지막으로 이미 확립된 접속을 끝내기 위해서 이용되는 패킷이다. 그러니까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실제 전송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패킷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데이터가 다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패킷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클리어 리퀘스트 패킷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요. 사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언제 나왔습니까? 클리어 리퀘스트 패킷이라는 게 2007년에도 한번 나왔고 2009년에도 한번 나왔고 그 뒤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그쵸? 이런 말 나오면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약자를 가려보면서 클리어 리퀘스트니까 그치? 실제 그 패킷 안에 들어있는 전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별개로 끝났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패킷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클리어 리퀘스트 패킷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데이터그램 방식. 데이터 전송 시에 일정 크기의 패킷 단위로 쪼개요. 특정 경로 설정 없이 그냥 마구 던져버리는 거야. 그죠? 마구 던져버려요. 그래서 수신 측에서는 도착한 패킷의 순서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그쵸? 이 그림 하나를 패킷 단위로 막 쪼개서 던져버립니다. 그죠? 그럼 도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퍼즐 맞추듯이 1번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10번이 먼저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럼 1번 도착하고 그럼 10번 도착했다고 그래서 1번 옆에 10번을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도착하면 10번은 10번 위치에 끼워놓고 이래서 전체 화면이 보이게끔 그렇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그램 방식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환 기술에서 성능 비교 요소로서는 전파 지연, 전송 시간, 노드 지연, 데이터 처리율 이런 것도 한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할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아래쪽에 이제 패킷 교환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요. 패킷 교환망. 패킷 교환망이라는 게 오늘날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은 대부분 패킷 교환망 형태로 쓰기 때문에 그 패킷 교환망 자체가 워낙 중요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큰 4단원으로 해서. 패킷 교환망을 다른 말로 이제 PSDN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PSDN의 약자가, 이 PSDN의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자, 이 PSDN의 약자가 무슨 약자죠? 이거. 퍼블릭, 그죠? 그 다음에 공중이라는 뜻이죠. 그죠? 공중. 그 다음에 DN의 D가 데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N이 네트워크의 약자죠. 그러니까 공중 데이터 통신망을 의미하는 게 PSDN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거랑 반대로 PSTN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 PSTN의 T의 약자는 텔레폰. 그러니까 공중전화망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중전화망은 우리 인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 통신망이라 그러면 PSDN의 D는 데이터의 약자 또는 디지털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쵸?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PSDN이라는 거죠. 패킷 교환망 하면 패킷은 무조건 디지털, 데이터 네트워크를 보내는 형태다. 데이터망이다. 패킷 교환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패킷 교환망의 특징은 정보를 패킷 단위로 전송한다. 패킷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전체 부분을 패킷 단위로 자른 하나하나의 조각을 우리가 패킷이라 하고요. 부호가 다른 단말 장치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고요. 처리 속도가 다른 단말 장치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다. 처리 속도가 서로 다른 그죠? 그런 단말 장치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쪽 단말기는 속도가 빠르고 이쪽 단말기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죠? 쪼개서 보내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통신이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다섯 번째 보면 회선 이용률의 극대화 및 전송 품질이 우수하고 고신뢰성이다.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다는 거 앞에서 배웠고요. 전송량 제어와 전송 속도 변환이 가능하고 장애 발생 시 대체 경로의 선택이 가능하다. 자, 마지막 볼까요? 대량의 데이터 전송 시에는 전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그림을 보낸다 그러면 그 큰 그림을 패킷 단위로 다 자르게 되면 그쵸? 아무래도 전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패킷 교환망의 기능에서 6가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패킷 교환망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에서 나온 적 있어요. 순서 제어, 그 다음에 경로 선택 제어, 트래픽 제어, 에러 제어, 패킷 다중화, 그리고 논리 채널. 자, 요 6가지의 명칭만 한번 눈도장만 찍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X75라고 나오는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ITU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 ITU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린다면 ITU라는 게 이제 국제전기통신연합이에요. 제가 그 과거에 그 해외에서 이제 한 몇 년 그 살다 온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 돼지 콧구멍이 없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을 처음 나가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그 멀티 콘셉트를 항상 외국 나갈 땐 들고 다녀야 되죠. 우리 들고 여행할 때 들고 다니는 드라이기라든지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꽂으려고 하면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220V짜리 이 돼지 콧구멍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이거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이렇게 생겼거나 생긴 모양이 다르니까 꽂을 수가 없으니까 멀티 콘센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야? 우리가 통신을 할 때도 DT와 그러니까 단말기와 이쪽 단말기와 이쪽 단말기를 연결할 때는 어떤 잭으로 연결하자. 예를 들어서 24핀짜리 커넥터로 연결을 하자라고 전 세계 표준화 기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통신에서는 ITU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야, 니네 패킷 교환망으로 통신할 때는 X75번에 적혀 있는 대로 해라. X75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패킷 교환망은 패킷 교환망의 연결, 망과 망 사이의 연결입니다.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없지만 X.75라는 규정집에 보면 패킷 교환망의 연결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x.75에 있다는 거. 이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죠?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x21, x25 이 부분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V 시리즈의 V24, V21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을 했었으니까 그쪽 파트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 패킷의 의미는 뭐였어요? 패킷의 의미는 큰 그림을 패킷 단위로 쪼갠다는 얘기죠. 쪼갰어요. 그죠? 쪼갠 것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도착 지점에서 원래대로 다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마다 패킷을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패드라고 부릅니다. 이 패드가 시험에도 몇 번 나왔었어요. 자, 패드의 의미가 뭐다? 비패킷형 단말기들을 패킷 교환망에 접속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패킷으로 조립하고 또 수신 측에서는 분해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뭐 말이 앞뒤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측에서 분해하고 수신 측에서 조립을 하고, 그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패드라고 부른다. 아무튼 패킷을 자르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장치를 우리가 패드라고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파 지연이라는 말은 신호가 한 노드에서 다음 노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경로 설정입니다. 자, 경로 설정을 우리가 라우팅이라고 하죠. 자, 데이터 패킷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용 가능한 전송로를 찾아본 후에 가장 효율적인 전송로를 선택하는 것. 가장 효율적인 전송로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물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고속도로로 가는 방법도 있고 국도로 가는 방법도 있고 KTX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보낼 때 가장 최적의 경로로 보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선택하는 게 바로 라우팅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경로 배정 요소는 성능을 따져봐야 되겠죠. 경로 결정의 시간과 장소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네트워크 정보가 발생되는 지역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요 세 가지가 경로 배정의 요소고요. 자, 경로 설정 프로토콜 요거 별표 2개 정도 하고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경로 설정 프로토콜에 나오는 용어 기본적으로 이 RIP, EGP, BGP 뭐 요 정도 세 가지. IGP는 이제 IGP에 속하는 게 RIP니까 IGP의 I는 인테리어니까 안쪽을 의미하는 거고 EGP의 E는 익스테리어니까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부냐 외부냐를 따지는 거죠. 자, 그 개념으로 IGP는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로서 대표적인 게 RIP인데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패킷을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프로미스라는 의미라고 생각했죠. 통신을 할 때 서로 규정하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통신을 하자 라고 약속하는 개념이 바로 프로토콜이죠. 패킷을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통신의 약속을 우리가 립이라고 합니다. 립. 그리고 EGP는 이제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외부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BGP는 이제 보도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자율 시스템, 여러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BGP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전부 다 뭐야?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종류를 같이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데이터 회선망, 통신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 강의라고 보여지지만 좀 외울 게 좀 많습니다. 그죠? 그 외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외워주시고 이 패킷 부분에 대해서 패킷 교환망, 회선 교환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예를 상기시키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커버가 되실 거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하고 보완하는 시간이 아마 한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본 강의만 다 들었다고 시험 치러 갈 수 있느냐? 아니고요. 본 강의 다 듣고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범란 경로 설정, 마지막 부분에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자, 요 부분은 시험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로 설정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제 그 경로를 설정하는데 부분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범람이라는 것은 플로딩이라고 해서 이제 넘쳐난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송신처와 수신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로 패킷을 전송하는 거니까,
내가 만든 패킷을 쫙 잘라서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 것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어느 한쪽에서 넘쳐버리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방법이 이제 범람 경로 제어. 범람. 그러니까 물이 넘쳐버린다. 이런 의미죠. 데이터도 넘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플루딩이라고 하고요. 플루딩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뭐 고정 경로 제어라는 말은 각 로드마다 접속하려는 상대방을 미리 붙여둔 번호를 해석해서 접속로를 선택하는 거니까 고정적으로 그 접속로를 선택해놓고 경로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빠뜨리고 넘어갈 뻔했다. 그죠? 자, 이렇게까지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회선망의 종류 방식과 정보 교환 기술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라미스에 해당되는 통신의 어떤 규약에 관련된 프로토콜 8강, 9강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뒷부분에 갈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뒷부분의 강의인 8, 9, 10강에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뒷강의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결국은 1시간을 육박하게 강의를 했네요. 통신 과목이 사실 조금 빡빡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그 강의 하나하나가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들어서 여러분의 목표를 꼭 달성하시고 통신 과목은 20점 중에서 16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